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K그룹 강태준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 K하우스는 이 거대한 도시의 불빛과 완전히 격리된 채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번개가 밤하늘을 찢으며 정원의 젖은 실루엣을 순간적으로 드러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한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조각된 대리석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였다. 재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아내로 알려진 여자. 명망 높은 가문의 출신으로 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품위와 지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지난 2년간 수집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남편 강태준과 그의 숨겨진 연인 오서연이 어떻게 K그룹의 자금을 유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곧이어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거실을 향해 다가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값비싼 실크 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인 채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짜증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유진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 늦은 시간에 안 자고 뭐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공기처럼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그가 앉을 자리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게 뭔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당신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오서연 씨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강태준은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화면에는 그가 가장 은밀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거래 내역과 송금 기록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거실에는 빗소리와 함께 태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K그룹의 총수였다. 이런 상황에 당황할 그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래서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나를 협박이라도 하려는 건가? 한유진? 그의 반응은 유진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협박이 아니에요. 거래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모든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이혼해 주세요. 내일 아침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모든 걸 끝내요.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이혼? 고작 이딴 종이 쪼가리 몇 개로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당신 미쳤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신 가문이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해. 나 강태준이야. 이깟 자료 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유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당신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난 이 자료의 사본을 이미 여러 곳에 보내뒀어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이건 자동으로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그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태블릿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이건 원본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K그룹의 총수라 해도 모든 걸 막을 순 없어요. 강태준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아내,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재산 분할 때문인가? 돈이 더 필요해? 원하는 만큼 줄게. 하지만 이혼은 안 돼. K그룹의 이미지를 더럽힐 순 없어. 돈은 필요 없어요. 유진이 즉각 대답했다. 내 몫은 이미 충분히 계산해뒀으니까. 난 오직 자유를 원해요.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그 여자로부터의 자유. 그녀는 그 여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오서연. 그 이름은 유진의 가슴에 밝힌 가시였다.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을 조종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유진을 이 집에서 몰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유진의 확고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항상 유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가문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이 화려한 삶을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의 눈이었다. 한유진, 경고하는데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이 자료가 공개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책임? 물론이죠. 난 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겠죠. 강태준 씨. 당신은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죠. 오서연 씨처럼.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일 아침 9시 서재에서 변호사와 함께 기다릴게요. 늦지 말아요. 그녀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 거실을 나가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악력은 강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감히 날 협박해. 네가 뭔데? 그는 유진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유진은 고통에 찬 신음을 삼켰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군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넌 아직 모르는구나.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었어. 그리고 내가 버리기로 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내 눈앞에서 사라졌지. 넌 내가 버린 패야, 유진. 그런데 감히 네가 날 버리려고 해?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일 아침 넌 변호사가 아니라 정신병원 의사를 만나게 될 거야. K그룹 안주인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지 않아?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그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당신 정말 악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경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날 가둘 순 있어도 진실까지 가둘 순 없어요. 자료는 결국 터질 거예요. 태준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진실?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네가 보낸 사본? 내가 K그룹의 정보팀을 뭘로 보는 거야. 이 집을 나서는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저 내 아내 한유진일 뿐이야. 내가 허락할 때까지 그는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거실을 가로질러 나갔다. 내일 아침 서재에서 보자고 했나? 좋아. 거기서 보자. 네가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는지 기대하지. 유진은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태준이 이토록 오만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오서연의 말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한 태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오서연의 부추김이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태준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진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그녀의 자리, 그녀의 명예, 심지어 그녀의 목숨까지도.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팔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거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광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협상이 아니라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기꺼이 응해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간단한 옷가지와 위조 신분증 그리고 비상금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만약 태준이 그녀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사라질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함을 깨달았다. 태준은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처리하려 할 것이다. 완벽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유진은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다. 자료는 안전한 곳에 백업되어 있었고 설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송될 터였다. 하지만 태준의 정보팀이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녀는 비밀리에 연락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녀의 오랜 후견인이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박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를 실행합니다. 즉시 박 변호사는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K그룹의 초석을 다졌지만 태준이 경영권을 잡은 후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는 태준의 비리와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유진이 이 결혼을 할 때부터 그녀를 걱정했다. 그는 유진이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도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탈출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유진은 이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태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술을 따랐다. 독한 위스키가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그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감히 한유진이 자신을 협박했다. 항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하던 여자가 그는 전화를 걸었다. 나다, 오서연 받고. 잠시 후 교태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태준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보고 싶어서? 시끄러워. 태준은 거칠게 말했다. 한유진이 전부 알고 있었어. 내 비자금, 너한테 간 돈. 전부 다. 수화기 너머의 오서연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그걸로 이혼을 요구했어. 내일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군. 오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만약 한유진이 이혼에 성공하고 자료를 터뜨린다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태준의 아내가 되어 K그룹의 안주인이 되기를 원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태준 씨, 그럼 안 되죠. 그 여자가 이혼하고 자료를 공개하면 우린 끝이에요. 당신은 그 여자를 너무 약하게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하고 교활해졌다. 그래서 어쩌라고? 태준이 소리쳤다. 그 여자가 사본을 여러 군데 뿌려놨다고 협박했어. 내가 손을 쓰기 전에 터질 수도 있다고. 오서연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태준 씨, 원래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입을 열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죠. 영원히. 그녀의 말에는 섬뜩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술잔을 든 채 멈칫했다. 영원히.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K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법적인 아내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너무 위험해. 그가 망설이며 말했다. 위험한 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오서연이 그의 망설임을 꿰뚫어 보았다. 그 여자는 이미 당신을 배신했어요. 배신자는 용서하면 안 되죠. 태준 씨, 생각해 봐요. 그 여자가 사라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료도, 이혼도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K그룹을 지킬 수 있고, 우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영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서연의 말은 달콤한 독처럼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한유진의 당당했던 눈빛, 자신을 경멸하던 그 표정을 떠올렸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그가 낮게 물었다. 오서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건 걱정 말아요. 내가 완벽하게 처리할게요. 태준 씨는 그냥 내일 아침 그 여자가 서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만 받으면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의 폭풍우를 바라보았다. 오서연은 항상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가 망설이는 부분을 교묘하게 찔렀다. 그는 술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래, 오서연의 말이 맞았다.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야 한다. 한유진은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멀리 갔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작은 가방을 메고 하인들의 눈을 피해 저택의 후문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박 변호사가 준비해둔 차를 타기 위해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서재에서의 만남은 함정일 것이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전조등이 그녀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서연은 이미 태준의 망설임 따위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유지를 제거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고 지금이 바로 그 실행의 순간이었다. 유진의 탈출은 오히려 그녀의 계획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폭우 속에서 유진은 약속 장소에 거의 다다랐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멀게 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팔로 눈을 가렸다.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빗길을 뚫고 그녀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오고 있었다. 유진은 피할 시간이 없었다. 안 돼. 그녀의 비명은 빗소리와 굉음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검은색 세단은 맹렬한 기세로 그녀를 덮칠 듯 돌진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빗물이 고인 도랑으로 피했다. 차가운 흙탕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차량은 급정거하며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찢어지는 듯한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나 위협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는 것을 보며 유진은 다시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와의 접선 장소는 이미 노출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장소를 알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생존이라는 단어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이 저택에 시집 오기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아버지의 옛 별장 근처에 준비해둔 비밀 은신처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수단도. 그녀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저택의 담장을 따라 달렸다.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등 뒤에서 쫓아왔다. 그녀는 일부러 조경이 복잡하게 얽힌 숲길로 뛰어들었다. 이곳의 지형은 그녀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수년간 이 감옥 같은 집에서 산책하며 유일하게 위안을 얻었던 장소였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드레스가 찢겼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녀는 마침내 저택의 경계에서 가장 먼 곳, 수년간 사용되지 않아 버려진 낡은 창고에 도착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낡은 자물쇠를 미리 숨겨둔 열쇠로 열었다.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로 낡은 방수포에 덮인 작은 차 한 대가 있었다. 몇 년 전 그녀가 자신의 비상금으로 몰래 구입해 등록조차 하지 않은 구형 모델이었다. 그녀는 이 차가 언젠가 자신을 구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시동이 걸릴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그녀가 주기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엔진은 금방 낮은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유진은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빗속으로 차를 몰았다. 저택의 정문이 아닌 숲속으로 난 좁은 비포장도로를 택했다. 이 길은 해안 절벽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일단 서울을 벗어나야 했다. 박 변호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면 될 터였다. 그녀가 위태롭게 비포장도로를 빠져나와 7번 국도에 진입했을 때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의 폭풍우를 바라보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발신자는 오서연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태준 씨, 역시 그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오서연의 목소리는 흥분과 교활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보낸 애들한테서 막 연락이 왔어. 한유진이 저택을 빠져나갔는데 접선 장소에서 놓쳤대. 쥐새끼처럼 빠르다더군.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뭐라고? 놓쳐. 그깟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진정해요, 자기야. 오서연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게 변했다.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몰라.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지면 시끄러워지잖아. 안 그래? 내 사람들이 지금 그 여자를 다시 포착했어. 7번 국도를 타고 해안 쪽으로 가고 있대. 아마 자기가 숨겨둔 은신처라도 있나 보지. 그녀는 킥킥거렸다. 태주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해안도로라고? 거긴 지금 폭풍 때문에 통제됐을 텐데. 바로 그거야. 오서연이 속삭였다. 폭풍 우 치는 밤, 위험한 해안 절벽도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얼마나 완벽해. 서울에서 실종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태준 씨, 당신은 슬픔에 잠긴 남편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강태준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오서연의 계획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잔인함과 치밀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한유진은 살아서 돌아오면 안 되었다. 확실하게 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태주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말을 내뱉었다. 당연하죠, 내 사랑. 이건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니까. 유진은 낡은 차의 와이퍼가 맹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운전대를 꽉 잡았다. 7번 국도는 폭풍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도로까지 들이쳤고 빗줄기는 앞 판유리를 때리다 못해 부술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속도를 냈지만 차는 금방이라도 강풍에 뒤집힐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는 어서 이 지옥 같은 도로를 벗어나 은신처로 가고 싶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흘끗 보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들을 따돌린 것일지도 모른다. 희미한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녀는 곧 다가올 급격한 내리막길과 S자 커브 구간을 떠올렸다. 이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다. 그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페달을 끝까지 밟았지만 그것은 마치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쑥 들어가 버렸다.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몇 번이고 페달을 펌프질했지만 소용없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이다. 그녀는 경악했다. 어떻게 이 차까지 그들이 이 차의 존재를 알고 미리 손을 써둔 것이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어를 낮추려 했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체를 제어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차는 무서운 속도로 내리막길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그동안 불빛을 감추고 따라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밝혔다. 눈부신 불빛이 백미러를 가득 채웠다. 함정이었어. 유진은 절망적으로 깨달았다. 저택에서 빠져나온 것도 이 차를 타고 도망친 것도 모두 그들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이 절벽으로 유인한 것이다. 쾅! 거대한 충격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트럭이 그녀의 차 뒤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유진은 운전대에 가슴을 부딪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차는 팽이처럼 돌며 빗길 위를 미끄러졌다. 유진은 미친 듯이 운전대를 돌리며 차를 제어하려 애썼다. 하지만 트럭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강력하게 그녀의 차 옆면을 들이받았다. 끼익, 끔찍한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차는 절벽 쪽으로 밀려났다. 낡고 녹슨 가드레일은 폭주하는 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차의 앞부분이 허공으로 치솟았다. 유진의 몸이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공중에 떴다. 그녀의 눈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난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의 모습이 들어왔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강태준의 차가운 얼굴, 오서연의 교활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트럭의 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이름을 저주했다. 차는 거꾸로 뒤집히며 수십 미터 아래의 절벽으로 추락했다.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고 차체는 순식간에 검은 파도 속으로 삼켜졌다. 유진의 마지막 비명은 포효하는 폭풍우 소리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트럭 운전사는 차를 멈추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처리됐습니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날씨에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짧은 보고를 마치고 덤프트럭을 돌려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의 K그룹 펜트하우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가 전화를 끊자 실크 가운 차림의 오서연이 그의 등 뒤로 다가와 부드럽게 그를 껴안았다. 끝났어요. 태준 씨, 다 잘 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달콤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다. 끝났어. 사고였어. 폭풍우 때문에 절벽에서 미끄러졌다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시키듯 중얼거렸다. 오서연은 활짝 웃으며 샴페인이 담긴 잔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눈은
승리감과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녀가 잔을 높이 들었다. 한유진은 이제 없어. 방해꾼은 사라졌다고요. 태주는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폭풍 우 소리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그것은 마치 죄를 마시는 것처럼 쓰고 역겨웠다. 그는 자신을 안아오는 오서연을 마주 안았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의 제국은 안전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안가는 처참했다. 부러진 나무와 쓰레기들이 온통 뒤섞여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색 세단의 잔해가 찢겨진 채 바위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작은만 한 노인이 썰물에 밀려온 미역을 줍고 있었다. 그는 이 해안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닥터 윤으로 불리는 은퇴한 외과 의사였다. 그는 속세를 떠나 이곳에서 약초를 캐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짙은 색의 천 조각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천 조각이 아니었다. 심하게 찢어진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축 늘어진 인형처럼 바위에 엎드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해초처럼 젖은 모래에 뒤엉켜 있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목에 손가락을 대었다. 아주 희미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분명히 맥박이 뛰고 있었다. 노인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수레를 끌고 와 온 힘을 다해 여자를 싣고 돌아왔다. 그의 오두막은 절벽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는 여자를 자신의 낡은 침대에 눕혔다. 그녀의 상태는 처참했다. 온몸이 타박상과 열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특히 얼굴은 바위와 유리 파편에 긁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런 맙소사. 노인은 자신의 낡은 의료 도구들을 꺼냈다. 그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외과 의사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했다.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살을 꿰맸다. 그녀는 고열과 감염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명력은 기적처럼 끈질겼다. 닥터 유는 그녀가 왜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이곳까지 밀려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다. 몇 주가 지났다. 여자는 처음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낡은 나무 천장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닥터 윤이 약초를 다리던 손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 오두막이요. 바닷가에서 당신을 발견했지. 움직이지 말아요. 아직 회복하려면 멀었으니까. 여자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기억을 더듬으려 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검은 파도, 찢어지는 금속성 소리, 그리고 눈부신 불빛.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전부였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닥터 유는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 상실. 아마도 극심한 충격 때문일 거요. 머리도 심하게 다쳤으니. 그는 따뜻한 약초차를 그녀의 입에 흘려 넣었다. 괜찮소.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요.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해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그날부터 여자는 닥터 윤의 오두막에서 유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지냈다. 자신의 얼굴이
유리 파편처럼 산산조각 났었다는 노인의 말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그녀는 닥터 윤을 도우며 약초를 다듬고 텃밭을 가꾸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붕대를 풀었을 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며칠을 울었다. 얼굴의 절반은 흉측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닥터 유는 자신의 낡은 의술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미안해했다. 유리는 거울을 치워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이 얼굴로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흘렀다. 그녀는 못해서 멀리 떨어진 이 절벽 위 오두막에서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그녀는 강인했고 배움이 빨랐다. 닥터 유는 그녀가 단순히 약초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숨겨둔 의학 서적과 철학책까지 탐독하는 것을 보며 감탄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유리는 이제 웬만한 산길은 지팡이 없이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닥터 윤이 진료를 위해 며칠간 읍내로 내려간 어느 날, 그녀는 오두막을 청소하다가 노인이 숨겨둔 낡은 라디오를 발견했다. 그는 항상 무태 소식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라디오의 전원을 켰다. 잡음이 섞인 소리 사이로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제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였다. K그룹의 강태준 회장과 오서연 신임이사의 결혼식이 오늘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제게는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전 부인을 잃은 강 회장의 슬픔을 딛고 일어선 K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순간 유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강태준, 오서연, K그룹.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전 부인을 잃은 그 단어들이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폭풍 우 치던 밤, 이혼 서류, 비자금 내역, 넌 내가 버린 패야, 유진이라고 속삭이던 태준의 잔인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검은 세단, 브레이크가 파열된 낡은 차, 절벽을 향해 자신을 밀어붙이던 거대한 트럭. 안 돼,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한유진. 그녀는 자신의 잊고 있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녀가 바로 강태준의 죽은 아내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거울이 있던 자리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벽에 걸린 유일한 작은 손거울을 집어들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흉터로 얼룩진 얼굴을 한 여자가 공포와 분노로 떨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1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절벽 아래로 사라진 후 강태준은 단 1년 만에 자신의 불륜 상대였던 오서연과 버젓이 결혼식을 올렸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역겨운 문구가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 위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순간 그녀의 슬픔과 절망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손거울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강태준, 오서연. 그녀의 입에서 두 이름이 저주처럼 새어나왔다. 그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흉측하게 변해버린 이 얼굴. 이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한유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이 살아 돌아왔다. 며칠 후 닥터 윤이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진 유리를 마주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를 잃어버린 순진한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심연을 들여다본 자의 눈, 목표를 정한 맹수의 눈이었다. 박사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닥터 윤을 압도했다. 저, 혹시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닥터 윤은 그녀의 흉터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기억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늙은이의 기술로는 어렵지. 하지만 내게 빚을 진 옛 제자가 하나 있소. 서울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지. 하지만 그건 제가 누군지 기억났어요.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전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한유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조차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닥터 유는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배신과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닥터 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십 년 전 K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숨어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의 더러운 뒤실을 처리하던 외과 의사였다. 그는 K그룹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다. K그룹과 관련된 일인가? 그가 낮게 물었다. 유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절 죽이려 한 사람들이에요. 닥터 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왕진 가방을 바라보았다. 좋소. 내가 그 제자에게 연락하지. 하지만 그건 많은 돈이 들 거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게야. 돈은 있어요. 유진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녀는 기억이 돌아오면서 결혼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해외에 숨겨두었던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 계좌 또한 떠올렸다. 그것은 강태준조차 몰랐던 그녀만의 마지막 보루였다.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필요한 건 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녀는 흉터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 얼굴은 한유진의 고통과 절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곧 이것은 그들의 파멸을 위한 가면이 될 터였다. 그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삼켰던 그 바다. 그녀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들을 삼켜버릴 거대한 폭풍이 될 터였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칠흑같이 검은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했고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블라우스와 와이드 팬츠는 그녀의 비현실적인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이름은 에린 박.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미스터리한 투자 전문가였다. 아무도 그녀가 5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에 7번 국도 절벽 아래로 사라졌던 한유진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새로 태어났다. 닥터 윤의 제자, 한국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로 불렸지만 학회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던 닥터 김의 손에서였다. 닥터 김은 닥터 윤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궁극적인 도전을 위해 이 위험한 수술을 감행했다. 그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다. 유진은 흉터로 뒤덮인 얼굴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고통을 수십 차례 겪어야 했다. 뼈를 깎고 피부를 이식하고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재설계했다. 그녀는 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는 대신 강태준과 오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증오가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하나하나를 그들의 몫으로 정확히 되돌려줄 것이라 맹세했다. 새로운 얼굴이 완성되어 갈 무렵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닥터 유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K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에게 빚을 진 그림자 속의 인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유진은 자신이 결혼 전 해외에 은밀하게 조성해 두었던 막대한 규모의 비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돈은 그녀의 아버지가 K그룹의 견제를 피해 그녀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녀는 그 자금으로 에린박이라는 인물을 창조했다. 한국계 미국인 명문대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월스트리트의 악명 높은 투자 펀드 블랙 옵스 캐피털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된 인물. 그녀는 실제로 지난 3년간 미국에서 그 이름으로 살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했고 실제 투자 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MA 전쟁을 치르며 명성을 쌓았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말투와 몸짓, 심지어는 웃는 방식까지 한유진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유진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는 여자였다면 에린박은 독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찢어밟기는 여자였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이라는 얼음으로 코팅되어 있었다. 닥터 유는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그녀에게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K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 즉 강태준의 아버지 세대가 저질렀던 원죄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공항 밖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가 깍듯하게 문을 열었다. 환영합니다, 미스 박. 펜트하우스 스위트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린 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다. 차는 미끄러지듯 서울의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사냥터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K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강태준과 오서연은 지난 5년간 K그룹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해 오만하게 질주했다. 하지만 그들의 경영 방식은 무모했다. 특히 오서연은 사치와 허영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물쓰듯 했고 강태준은 이를 묵인하며 더욱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겉모습을 치장했다. 그 결과 K그룹은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에린박은 지난 1년간 블랙옵스 캐피털의 이름으로 K그룹의 채권과 주식을 조금씩 매입해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그녀는 K그룹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부실 채권이 얼마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절박하게 외부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자신, 에린박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이자 동시에 처형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늘 저녁 일정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저녁 8시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K파운데이션 자선갈라 디너입니다. K그룹의 오서연 이사장이 주최하는 행사이며 미스 밖에서는 VIP 게스트로 초청받으셨습니다. 에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오서연, 자신을 절벽으로 밀어넣은 그 여자가 주최하는 파티라니 완벽한 복귀 무대였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둥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스위트룸 거실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K그룹 본사 건물은 유난히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그녀를 도발하는 듯 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은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던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유진은 죽었어.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난 에린 박이야.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묻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목표뿐이었다. 강태준과 오서연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찾아올 것이다. 그들을 자신이 기어나왔던 그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오늘 밤 파티를 위해 준비된 수십 벌의 드레스 중 하나를 골랐다. 그것은 칠흑처럼 검은색에 등을 깊게 파낸 도발적인 디자인의 드레스였다. 그녀는 이 드레스를 입고 5년 만에 그들 앞에 설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들이 죽였다고 믿는 그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들의 제국을 구원해줄 똥아줄이라 믿고 매달리려 할 것이다. 에리는 와인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피처럼 붉고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녀는 그날 밤 절벽에서 맡았던 비릿한 바다 냄새와 자신의 피 냄새를 떠올렸다. 그 기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강태준, 오서연. 그녀는 야경 속의 K그룹 건물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얼굴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가면이었다. 서울 신라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허영으로 반짝였다. K 파운데이션의 자선 갈라 디너. 5년 전 한유진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재단은 이제 오서연이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기 위한 가장 화려한 무대였다. 샹들리에의 크리스탈 빛이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재계 총수들, 정치인, 유명 셀럽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이 떠들썩한 사교의 장 한가운데 강태준은 초조하게 입술을 축였다. K그룹은 겉보기엔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오서연의 끝없는 사치로 인해 생긴 자금 압박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었다. 오늘 밤 이 행사에 월스트리트의 거물 블랙옵스 캐피털에 에린박이 참석한다는 소식은 그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투자를 유치해야만 했다. 반면 이 행사의 주최자인 오서연은 물 만난 고기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채 사람들의 찬사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5년 전 한유진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그날 밤 이후 그녀는 완벽한 승리자였다. 강태준의 아내, K 그룹의 안주인, 그리고 이제는 자선재단의 이사장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오, 이사장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K그룹의 이미지가 덕분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녀는 그 아첨에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볼룸의 육중한 입구가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플래시가 세례처럼 터졌다. 에린박이 등장했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등 전체가 아찔하게 파여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조금의 노출도 허용하지 않는 듯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새로운 얼굴은 동서양의 미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인간이 빚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계산해낸 조각품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오서연의 화려함이 태양이라면 에린박의 존재감은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는 포식자의 아우라를 풍기며 비서를 대동한 채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명성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다. 한유진, 아니 에린박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무대 중앙에서 승리자처럼 웃고 있는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 그리고 오서연, 5년 만에 자신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들의 실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복수심으로 얼어붙어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5년 전 그날 밤의 공포,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의 감촉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그 모든 감정을 얼음장 아래로 다시 밀어넣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무표정, 완벽한 에린박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죽은 한유진이 아닌 투자자 에린박으로 보게 만들어야 했다. 오서연은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여자의 등장이 불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브렉옵스 캐피털의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재빨리 가장 우아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팔을 끌어당겼다. 여보, 저기 에린박 씨가 왔네요.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죠. 오늘 우리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반짝였다. 강태준은 이미 에린박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서연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투자와 자금뿐이었다. 드디어 만난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줄지도 모르는 동아줄을. 그는 에린박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매혹적이지만 차가운 여자.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5년 전 죽은 아내의 흔적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한유진의 얼굴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세 사람이 마주섰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가 화려한 파티의 한복판에서 재회했다. 에리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강태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는 5년 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K그룹의 총수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선 오서연은 독사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스 박. 강태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 낮고 권위적이었다. K그룹의 강태준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에리는 그가 내민 손을 굳이 잡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목례만 했다. 그녀의 이런 무례한 행동에 태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한 미국식 억양의 한국어였다. 낮고 매력적이지만 기계처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오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오서연은 자신을 무시한 듯한 에린의 태도에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지만 이내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리고 저는 K 파운데이션의 이사장 오서연입니다. 미스 박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저희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정말 기뻐요. 에린은 오서연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사처럼. 오, 이사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K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끄시다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녀는 인상적이라는 단어에 미묘한 힘을 주었다. 오서연은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활짝 웃었다. 어머, 감사해요. 다 태준 씨가 옆에서 잘 도와준 덕분이죠. 강태준은 두 여자의 신경전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미스 박, 사실 저희 K그룹이 최근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그가 말을 꺼내는 순간 에린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강 회장님, 오늘은 자선 행사를 위한 밤이잖아요. 사업 이야기는 좋은 때에 좋은 장소에서 나누는 것이 좋겠죠.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준의 조급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 조급함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던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K 파운데이션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성의입니다. 에린이 말했다. 오서연이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거액의 기부금 수표가 들어 있었다. 오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나 많이. 오서연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에린은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다. 저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생존과 관련된 일이라면요.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선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강 회장님? 강태준은 그녀의 말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섬뜩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여자는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물론입니다, 미스 박. 생존이야말로 기업의 본질이죠.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밤 파티를 즐기시죠.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들을 지나쳐 갔다. 그녀의 등 뒤로 짙은 향수 냄새가 아닌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남았다. 강태준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반드시 저 여자와 독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서연은 수표에 적힌 액수에 취해 기분이 좋아졌다. 거만한 여자 같으니라고. 그래도 통은 크네. 그녀가 강태준의 팔에 다시 매달렸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에린 박이라는 미스터리한 투자자와 그녀가 말한 생존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가 K그룹에 흥미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밧줄이라는 것을. 갈라 디너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서울 금융계는 온통 에린 박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했다. 그녀가 K 파운데이션에 기부한 거액의 수표는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블랙옵스 캐피털이라는 이름이 K그룹과 연관되어 언급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것을 K그룹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고 덕분에 위태롭게 흔들리던 K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웃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에린 박이 남긴 생존이라는 단어와 차가운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주가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당장 막아야 할 어음 만기일과 은행권의 대출 압박은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에린 박과의 공식적인 미팅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가 K그룹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 그리고 어쩐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눈빛에 대한 불쾌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갈라 디너가 있은 지 일주일 후 K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첫 번째 공식 미팅이 성사되었다. 강태준은 K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배석시켰고 오서연도 K 파운데이션 이사장이라는 자격으로 당당히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준의 아내이자 K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임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 에린 박은 여전히 거만하지만 돈 많은 투자자일 뿐이었다. 에린 박은 약속 시간 정각에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최소한의 인원, 재무 분석가 한 명과 변호사 한 명만이 따랐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K그룹의 임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5년 전 한 유진이었을 때 남편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강태준에게 충성하고 있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 박. 강태준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K그룹의 화려한 미래 비전,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바이오테크 분야의 장밋빛 전망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에리는 그것이 얼마나 필사적인 연기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강태준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블랙옵스 캐피털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에리는 태블릿을 천천히 넘기며 입을 열었다.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차갑게 식혔다. 하지만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인수한 태양건설의 누적 적자 문제라든가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뉴시티 프로젝트의 자금 회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것은 K그룹이 재무제표에 교묘하게 숨겨둔 가장 아픈 손가락들이었다. 한유진이었던 시절,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에서 이 프로젝트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직접 보았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할 때 에린이 다시 말을 잘랐다. 강 회장님. 월스트리트에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곧 파산의 전조와 동의어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K그룹은 지금 당장 이 두 프로젝트의 부실을 털어내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심각한 신용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오서연은 이 복잡한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하고 자신의 손톱만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에린박이 감히 자신의 남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이 상황이 불쾌할 따름이었다. 미스 박, 지금 K그룹을 협박하시는 겁니까? 오서연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여긴 당신의 돈을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에리는 오서연에게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흥미로운 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오 이사장님,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강태준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저희는 잠재적인 리스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오서연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K 파운데이션의 연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그래프가 떠 있었다. 예를 들면 K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죠. 에린이 말했다. 자선 단체의 운영 비용이 동종 업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아 보이는군요. 특히 홍보 및 의전 비용 항목이 인상적입니다. 오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녀가 개인적인 사치와 파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던 항목이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건 K그룹과는 별개의 재단이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물론이죠. 에린이 부드럽게 받아쳤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기업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 혹은 투명성 부족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강 회장님의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다면 과연 K그룹의 본체는
얼마나 투명할지 의심하게 되죠. 강태준은 오서연에게 눈을 흘기며 입을 다물라고 눈짓했다. 그는 에린의 말이 단순한 트집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K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오서연의 사치와 자신의 방만한 경영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준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미스박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K 파운데이션의 재무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하죠. 이 말은 사실상 오서연에 대한 경고였다.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비서실장에게 K 파운데이션의 모든 회계 장부를 즉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본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그동안 오서연에 대한 애정 혹은 집착 때문에 눈 감아 주었지만 에린박의 지적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오서연의 사치 따위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장부를 검토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에린박의 말대로였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명품 구입, 피부 관리실, 심지어는 사적인 여행 경비까지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배신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이 죽도록 고생하며 회사를 지키려 하는데 오서연은 뒤에서 자기 입속만 차리고 있었단 말인가. 그들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에리는 그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에리는 오서연이 자주 가는 청담동의 한 고급 갤러리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오서연은 그날의 굴욕을 애써 감추며 에린에게 아는 척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에린이 K그룹의 잠재적 투자자라고 생각했다. 어머, 미스 박, 이런 데서 뵙네요. 그림 좋아하세요? 오서연이 교태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에린은 무표정하게 그림을 감상하다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림보다는 안전 자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 이사장님. 그녀는 오서연이 들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흘끗 보았다. 특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걸 선호하죠. 오서연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그게 무슨. 에리는 오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오, 이사장님처럼 현명한 분들은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K그룹 같은 거대 기업이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요즘 뉴욕 상류층에서는 스위스나 케이맨 제도의 프라이빗 뱅크를 통해 비상금을 관리하는 게 유행이더군요. 오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강태준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다. 에린박 같은 거물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에린은 희미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제가 좋은 브로커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고 비밀스럽게 처리해 주죠. 에린은 자신이 미리 심어둔 사실은 블랙옵스 캐피털의 자금 세탁 전문 변호사인 인물의 연락처를 오서연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날 밤 강태준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그 이메일에는 오서연이 최근 해외 유령 법인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려 한 정황과 그 증거로 조작된 송금 요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유령 법인은 에린이 오서연에게 안전자산이라며 소개해준 바로 그곳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게 뭐야? 설명해. 강태준이 조작된 송금 요청서를 오서연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감히 내 뒤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었어? 오서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강태준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야. 오해야. 당신이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구니까
그냥 만일을 대비해서 알아본 것뿐이라고. 만일을 대비해? 내가 망할 걸 대비했다는 건가? 강태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네가 쓰는 그 모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어?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오서연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왜 그랬어? 한유진, 그 X처럼 나도 버릴까봐 무서웠단 말이야. 그녀의 입에서 한유진의 이름이 나오자 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강태준은 오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오서연은 강태준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에린박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K그룹의 주가 하락 그래프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K그룹의 취약한 계열사들을 상대로 날린 작은 공매도 공격들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공격으로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과 오서연이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에린박은 차가운 수면 아래에서 더욱 은밀하고 깊게 움직이고 있었다. K그룹에 대한 그녀의 공개적인 공격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재무 구조를 흔드는 양동 작전이었다. 그녀의 진짜 칼날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연마되고 있었다. 한유진이 K그룹의 안주인으로 살아가던 시절, 그녀가 보았던 진실과 그녀에게 조용히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을 때가 온 것이다. 첫 번째 대상은 조상무, 조인환이었다. 그는 한유진의 아버지, 한 회장이 K 그룹의 전신인 코리아텍스를 공동 창업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재무 전문가였다. 한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어린 유진을 보호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거센 권력욕에 밀려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결국 5년 전 경영 비효율이라는 모욕적인 죄목으로 해고당했다. 그는 강태준의 부도덕함과 오서연의 탐욕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에리는 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된 서점을 통해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첨탑을 넉놓고 보기 전에 기초가 튼튼한지부터 살피십시오. 그 말은 20년 전 한 회장이 조상무에게 사석에서 했던 말이었고 당시 어린 유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강태준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의 암호였다. 약속 장소는 북악산 기슭에 한적한 전통 찻집이었다. 에린이 먼저 도착해 창밖의 소나무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5년의 세월은 조상무를 비켜가지 못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약속 시간 정각에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찻집 안을 둘러보다가 유일한 손님인 에린을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편지를 보낸 분이 당신이요? 에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했다. 오랜만입니다, 조 아저씨. 그녀가 완벽한 에린박의 억양이 아닌 5년 전 한유진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상무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에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 낯선 여자의 얼굴에서 그는 그 어떤 익숙함도 찾을 수 없었다. 누구신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소. 난 이런 젊은 분을 알지 못하오. 에린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겠죠. 이 얼굴로는 저 역시 제 자신이 낯설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저씨께 마지막으로 주셨던 난초 화분 기억하세요? 그 화분 밑바닥에 숨겨두셨던 이중 장부 파일입니다. K그룹의 진짜 기초가 담겨 있죠. 조상무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이중 장부의 존재는 자신과 한 회장,
그리고 한유진 아가씨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눈앞의 여자를 다시 보았다. 아가씨, 유진, 아가씨.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정말 아가씨십니까? 하지만 어떻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죠.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전 살아남았어요, 아저씨.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일을 모두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만이 아는 기억의 조각들만으로도 조상무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눈을 감았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도우셨군요.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날 이후 조상무는 유진의 가장 강력한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강태준과 오서연에게 쫓겨나 뿔뿔이 흩어졌던 옛 동료들, 한 회장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K 그룹 내부에 충신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K그룹의 전산실, 법무팀, 비서실, 심지어는 오서연의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그들은 에린박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투자자가 K그룹을 뒤흔드는 동안 내부에서 핵심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이 한유진이었을 때 의심했던 모든 비리가 5년이 지난 지금 더욱 거대하고 추악한 형태로 자라나 있음을 확인했다. 강태준은 에린박의 투자를 받기 위해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태양건설의 부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다. 이것만으로도 강태준을 법정에 세우고 K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아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이 필요했다. 5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날 밤의 진실. 강태준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오서연의 단독 범행이었는지 혹은 두 사람의 합작품이었는지 해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조상무가 규합한 인물 중 5년 전 K 그룹 보안 서버를 관리했던 김 팀장이 있었다. 그는 오서연의 눈밖에 나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유진의 요청에 따라 5년 전 그날 밤을 전후로 한 모든 데이터 백업 로그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삭제된 줄 알았던 결정적인 파일을 복원해냈다. 그것은 K그룹 법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아니었다. 오서연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명 계좌의 지출 내역서였다. 유진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일주일 전 거액의 현금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한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김 팀장은 그 대포 통장의 명의자가 5년 전 유진의 차를 들이받은 덤프트럭 운전사와 동일 인물임을 밝혀냈다. 그 운전사는 사고 한 달 뒤 지방의 한 저수지에서 실족사로 위장된 채 발견되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태준이 망설이거나 심지어 몰랐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오서연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자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 상대나 탐욕스러운 기생충이 아니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였다. 유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복원된 송금 내역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타오르는 대신 오히려 얼음처럼 더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강태준을 주범으로 오서연을 그에게 빌붙은 공범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오서연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진정한 악마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창밖의 K그룹 본사 건물을 노려보았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더 이상 K그룹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었다. 강태준에게는 파산을, 그리고 오서연에게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지옥을 선사할 것이다. 그녀는 조상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최종 단계로 진입합니다. 모든 것을 터뜨릴 준비를 하세요. 결전의 날이 밝았다. K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것이다. 표면적인 안건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구조조정 및 신규 투자 유치였지만 이사진 모두는 이것이 사실상 강태준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K그룹의 주가는 에린박의 연이은 공매도 공격과 시장에 퍼진 부정적인 루머로 인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그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직 한 사람, 에린 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 블랙옵스 캐피털의 최종 투자 조건을 발표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것만이 이 무너져가는 제국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오서연 또한 이 자리에 강제로 참석시켰다. 연합된 전선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어떤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서연은 억지로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법인 카드를 정지시켰고 K 파운데이션의 자금줄도 막아버렸다. 그녀는 새 장 속에 갇힌 독사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 역시 에린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그 거만한 년 에린박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 하지만 진짜 전쟁 본부는 K그룹 본사가 내려다 보이는 한강 반대편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차려져 있었다. 한유진, 즉 에린박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조상무와 그의 핵심 팀원들이 K그룹 내부망, 언론사 동향, 그리고 검찰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신호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진 전원 참석 확인됐습니다. 강태준이 회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 팀원이 보고했다. K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K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익명의 제보가 어젯밤부터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유진은 K그룹 로비의 CCTV 화면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말은 입술을 핥으며 이사회의 시작을 알렸다. 여러분, 지금이 K그룹의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아니, 오히려 기회로 만들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블랙옵스 캐피털의 에린박 대표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그녀의 투자는 그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며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았다. 이 사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회의실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유진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정확히 오전 10시. 그녀는 조상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지금입니다. 모두 실행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쟁 본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십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향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방송국, 경제지의 탐사 보도팀 이메일함으로 K그룹 비리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의 대용량 파일이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유진이 강태준을 협박하려 했던 비자금 원본 파일부터 지난 몇 달간 조상무 팀이 수집한 태양건설 분식회계 증거, 오서연의 K파운데이션 자금 횡령 내역, 그리고 강태준의 불법적인 계열사 자금 유용 증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K그룹 로비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맙소사, 이거 진짜야? 태양건설 회계장부가 통째로 넘어왔어. 오서연 횡령액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기자들은 충격적인 자료의 양과 구체성에 경악하며 미친 듯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K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실시간으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격은 사법부를 향했다. 조상무가 고용한 한 회장의 옛 법무팀이었던 변호사들이 방금 전송된 모든 증거자료와 함께 한 회장의 이중 장부 원본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K그룹 강태준 회장과 오서연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정식 고발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했기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즉각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K그룹 대외의실의 강태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초조하게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에린박 대표가 교통 체증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투자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가 필사적으로 이 사진을 안심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에린박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표정의 검사와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K그룹 강태준 회장 외 관련인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사진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오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누군데? 강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었다. 압수수색? 무슨 근거로? 이건 음모야. 당장 변호사 불러. 그가 고함을 질렀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봉인하는 동안 혼란의 정점에서 강태준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하고 울렸다. 검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발신자 불명.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그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인천국제공항. 10분 전 타임 스탬프가 찍힌 CCTV 화면 캡처였다. 사진 속에는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비즈니스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여권을 내밀고 있었다. 강태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오서연이었다. 아니, 오서연이 들고 있는 저 가방, 저 시계, 분명히 자신이 사준 것들이었다. 하지만 오서연은 지금 자기 눈앞 저기 구석에서 수사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발악하고 있는데 그때였다. 두 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가 당신의 비상금을 챙겨 떠나려 했었지. 당신이 회의를 하는 동안 당신은 그녀의 마지막 보험에 불과해서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서연을 바라보았다. 오서연의 손목에는 방금 문자 속 사진과 똑같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오서연은 강태준의 시선을 느끼고 그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봐요. 저 사람들이 하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그녀의 애원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챙겨 달아나려던 배신자의 모습만 보였다. 그는 자신이 한유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서연에게도 똑같이 배신당한 것이다. 그 순간 대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켜졌다.
긴급 이사회를 위해 연결되어 있던 화면은 YTN 속보 화면으로 바뀌었다. 속보 K그룹 천문학적 규모 분식회계 정황 포착, 검찰, 본사 압수수색.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방금 전 자신들이 있던 회의실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외부에서는 언론이, 내부에서는 검찰이,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랑이라 믿었던 것마저 그를 배신했다. 강태준은 거대한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 포효했다. 이건 함정이야. 에린박. 에린박이 꾸민 짓이야. 그 여자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에린박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수사관들의 냉정한 집행 소리에 묻혀버렸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유진은 K그룹 본사 건물이 검찰 수사관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5년 전 그날 밤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제국의 폐허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일뿐이었다. K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혼돈 그 자체였다. 이 사진들은 넋이 나간 채 수사관들의 제지를 받으며 흩어졌고, 기자들은 로비에서 이 충격적인 장면을 생중계하느라 아비규환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떠밀려 들어갔다. 그의 제국이 1시간도 안 되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이건 음모야, 에린박. 그 여자가 꾸민 짓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그의 집무실을 샅샅이 뒤지며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무자비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통유리 창 밖에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가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듯 했는데 지금 그는 가장 비참한 죄수였다. 오서연은 이미 다른 방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간 후였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소란스러운 수사관들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정장을 입은 에린박. 한유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이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그래서 더 기이하고 위압적인 것이었다. 그녀를 막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검찰 상층부에는 블랙옵스 캐피털의 대리인이자 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로서 그녀의 신변이 보호된 상태였다. 강태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너였어. 네가 이 모든 걸 꾸몄어. 하지만 그의 몸은 수사관에게 즉각 제압당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왜 K그룹이 그렇게 탐이 났나? 돈 때문이었어?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했잖아. 그는 여전히 그녀가 단순한 투자자 혹은 탐욕스러운 경쟁자라고만 생각했다. 유진은 그의 발악을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집무실을 둘러보았다. 한유진이었을 때 그녀는 이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가장 아끼는 거대한 흑요석으로 만든 지구본 모형 앞에 섰다. 그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천천히 돌렸다. 돈?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완벽한 에린박의 억양이었다. 돈은 나에게도 충분히 많아. 강태준 씨. 그럼 도대체 뭐야? 강태준이 절규했다. 유진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심연에서 돌아온 자의 깊고 어두운 눈이었다. 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러 왔어. 당신의 회사, 당신의 명예, 당신의 여자.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까짓 게 뭔데? 넌. 강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본능이 눈앞의 여자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귓가에 속삭일듯이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에린박의 억양을 버렸다.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낮고 차분하며 끔찍할 정도로 익숙한 한유진의 목소리로 강태준의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셨고 난 당신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 그녀가 계속 말했다. 기억나, 강태준 씨? 뭐야, 너 지금 무슨. 강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의 손이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유진은 계속해서 그를 과거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 당신은 내게 넌 내가 버린 패라고 했지. 그리고 정신병원 의사를 부르겠다고 협박했어. 그녀의 얼굴은 애린박이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기억은 분명히 한유진이었다. 아니야, 닥쳐. 강태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넌 죽었어. 한유진은 죽었어. 7번 국도 절벽에서 차와 함께 그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내뱉었다. 집무실에 있던 수사관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자백이었다. 유진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바로 거기였어.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다. 바닷물은 차가웠고 바위는 날카로웠지. 당신과 오서연이 선물해준 이 끔찍한 얼굴. 마음에 들어?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남은 흉터 자국 성형으로도 완벽히 가려지지 않은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이제야 강태주는 깨달았다. 왜 그가 에린박에게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는지. 왜 그녀가 K그룹의 가장 깊은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지. 왜 그녀가 오서연의 비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는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한유진. 그의 입에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아보았다. 그의 오만했던 눈이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유령을 본 것이 아니었다. 유령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자를 마주한 것이다. 살려줘. 그가 본능적으로 중얼거렸다. 한때 제국의 왕이었던 남자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내의 발밑에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용서? 유진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 말은 당신이 나를 밀어넣었던 그 차가운 바다의 대고에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볼 일이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갇힌 강태준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강태준, 넌 네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강태준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작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유령이다. 저 여자 유령이야. 한유진. 죽은 한유진이 돌아왔어. 수사관들이 그를 제압해 바닥에 눕혔다. 그의 값비싼 넥타이는 풀어헤쳐졌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K그룹의 총수는 그렇게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미쳐가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 저편에서 오서연이 다른 수사관들에게 끌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미친 비명소리를 들었다. 한유진, 한유진이라고? 여보, 정신 차려. 그 여자 죽었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에린박과 마주쳤다. 오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에린박의 그 차가운 미소, 그 승리자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안전자산 브로커 강태준과의 사이를 이간질한 익명의 제보자, 그리고 K 그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장본인이 자신들이 5년 전에 죽였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안 돼. 오서연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패배는 강태준보다 더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었다. K그룹의 신화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일면과 뉴스 헤드라인은 K그룹 강태준 회장 살인 교사 및 천문학적 횡령 혐의로 도배되었다. 5년 전 7번 국도 절벽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고가 사실은 현 부인 오서연과 공모한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는 진실은 대중을 경악게 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5년 만에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차가운 취조실한 강태준은 더 이상 K그룹의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껍데기였다. 밤새 이어진 조사와 그가 마주한 현실사라 돌아온 한유진, 즉 에린박의 존재는 그의 이성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유진, 한유진.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그녀의 이름만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K그룹은 즉각적인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던 아내의 소나귀에서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설치한 거대한 복수의 무대 위에서 마지막 춤을 춘 광대였다. 다른 취조실에 있던 오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태준보다 더 격렬하게 저항했다. 난 몰라요. 다 강태준이 시킨 거야. 난 그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강태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발악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5년 전 그녀가 트럭 운전사에게 직접 거액을 송금한 차명 계좌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에린박이 검찰에 넘긴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증거는 오서연이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공범이 아니라 이 모든 살인 계획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한 주범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이 망설이거나 반대할 것을 우려해 그를 차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그녀의 교활함이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다 한유진이라는 거대한 심연에 빠져버린 것이다. 유진은 검찰청 내의 특별 조사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에린박이 아닌 5년 전 죽었던 한유진으로서의 진술을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닥터 윤과 그녀의 재활을 도왔던 닥터 김, 그리고 조상무의 증언이 그녀의 말을 뒷받침했다. 그녀의 새로운 얼굴은 법적으로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재건 수술로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강태준 씨를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유진이 담당 검사에게 요청했다. 피해자로서 그에게 직접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검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미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취조실의 철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에린박의 모습이었지만 그 차가운 아우라 대신 5년 전 한유진의 깊고 고요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멍하니 앉아있던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유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공허했던 눈의 공포와 경악, 그리고 뒤늦은 무언가가 차올랐다. 유진?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정말, 당신이었어. 살아있었어. 그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제국의 총수였던 남자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갑을 찬 손으로 바닥을 기듯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가 잘못했어. 유진, 제발. 그는 그녀의 구두 앞에 엎드렸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가 자신이 벌레처럼 취급했던 아내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제목. 총재는 잔인하게 아내를 해치고 정부를 보호했지만 그녀가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무릎을 꿇을 차례였다의 완벽한 실현이었다. 용서해줘. 제발. 날 용서해줘. 강태주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 내원했다. 오서연. 그 여자가 다 꾸민 짓이야. 난 그냥 K그룹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을 죽이려던 게 아니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유진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경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연민, 혹은 그조차도 아닌 무관심뿐이었다. 용서? 그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와 나누는 대화에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강태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유진이 말했다. 그건 5년 전 그날 밤 당신의 배신에 절망하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한유진이야. 하지만 그녀는 죽었어. 당신이 그리고 오서연이 함께 죽였지.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쓸었다. 그리고 난 당신이 죽인 그녀의 복수를 위해 돌아온 사람일 뿐이야. 아니야. 제발. 유진. 강태준이 절규했다. 내가 다 갚을게.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을 위해 쓸게. 제발. 당신의 인생. 유진이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 차가운 감옥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며 보내게 될 거야. 내가 5년 동안 지옥에서 보냈던 것처럼.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당신의 용서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당신은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유진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취조실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강태준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절규했다. 사랑했었어.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유진은 멈춰서지 않았다.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강태준의 울부짖음은 완벽한 정적 속에 갇혔다. 그는 자신이 버린 사랑, 자신이 죽인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영원히 그곳에 남겨졌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강태준과 오서연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막을 내렸다. 강태준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오서연 역시 살인 주도 혐의와 횡령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서로를 물어뜯었지만 그들의 추악한 진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다. K그룹은 해체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배분된 후 남은 자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에린 박이라는 이름은 월스트리트에서도 한국에서도 호련히 사라졌다. 그녀는 K그룹의 붕괴와 함께 천문학적인 투자 수익을 거두고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그녀가 일으킨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후 그녀 자신도 폭풍 속으로 사라진 듯했다. 시간이 흘러 5년 전 그 비극의 7번 국도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마을.
닥터윤이 구조했던 그 작은 만 근처에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유진 재단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린 곳이었다. 이곳은 K그룹 사태와 같은 기업 범죄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을 돕는 쉼터이자 법률 지원 센터였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재단의 온실에서 한 여자가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에린박의 완벽한 수트나 한유진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5년 전의 흉터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가리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유진이었다. 닥터 윤이 웃으며 그녀에게 갓 끓인 약초차를 건넸다. 이제 제법 전문가가 다 됐구먼. 내가 가르칠 게 없어. 유진이 맑게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박사님. 그녀는 5년 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K그룹에서 회수한 자신의 정당한 목, 그리고 아버지의 숨겨진 유산을 모두 이 재단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집어삼켰던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바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던, 그리고 닥터 윤을 만나게 해주었던 고마운 바다였다. 복수는 끝났다.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태준을 무릎 꿇린 것은 복수의 끝이었지만 그녀의 삶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진정한 구원을 찾았다. 한유진은 죽었지만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배신과 복수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온전한 자신으로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바람을 타고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자유였다.